오늘 강의는 그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중심으로 멜랑콜리의 또 하나의 큰 축인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강의인데요. 사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게 멜랑콜리도 안 그래도 무거운 주제인데 죽음까지 또 많은 부분 할애해서 다루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그냥 한 번 정도로 이렇게 강의 시간을 할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짧은 시간, 2시간 동안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또 멜랑콜리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랑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테마를 다루는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도 잘 모르면서 죽음은 더더욱 모르면서 내가 이런 책을 써도 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사랑은 그렇다 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죽음을 한 장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멜랑콜리 이야기의 2부가 이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회의가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죽음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고 꼭 다루어야만 하는, 멜랑콜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강의 시간도 짧긴 짧지만 시간 탓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 이해가 또 많이 일천하다라는 것도 솔직히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사랑도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주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시대에는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이라는 테마를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삼류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철학자들은,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류 철학자는 낙인이 찍힐까봐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보면 물론 이제 지성계에 한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테마를 다루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고요. 죽음은 지성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죽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보면 피하고 있다, 회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시대하고는 다르게 몇백 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시대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인데, 이게 경구처럼, 속담처럼, 아니면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던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덕담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죽음을 가능하면 망각하려 하고, 또 어느 한 구석인가 그냥 이렇게 뭐 창고 같은데 안 보이는데 숨겨두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봐도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장례식이라는 게 거의 인스턴트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죠? 죽음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풍조, 경향 같은 것들이 있는 시대다. 그래서 조금 이런 시대의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죽음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또 그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한 많은 논의 가운데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좀 중심으로 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하이데거는 제가 전공한 철학자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이고 뭐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또 오래 살았어요. 1889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는데 오래 살면서 책도 엄청 많이 썼어요. 전집이 10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읽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책도 많이 쓰고 뭐 이 일 저 일 젊었을 때는 특히 많이 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하여간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철학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의 한 큰 흐름을 형성한 철학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레비나스라는 불란서 철학자인데 레비나스는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하이데거를 대하고 있어요. 레비나스가 불란서에서 그 독일로 유학을 와서 후설과 하이데거 강의를 듣습니다. 원래는 후설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하이데거 강의를 듣게 되고 받았던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거나 하여간 뭐 결국 그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에 대한 또 찬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컨대 현대 철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아주 큰 깊은 강을 꼭 건너야 된다. 건너지 않으면 현대 철학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철학자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좀 과장이 심하죠. 그죠? 레비나스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할 만한 사람인 거는 같아요. 뭐 약간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한 세기, 한 시대를 풍미했고 이후에 아주 큰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하이데거는 그 나치의 그 히틀러 정권에 그 어느 정도 봉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이제 그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하이데거가 대학 총장이 되거든요. 일단 교수로 있다가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되는데, 근데 독일의 대학은 다 국립대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야지 총장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이제 그때 총장을 잠깐, 뭐 1년 정도 하고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하이데거도 그 히틀러의 이념에 동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처음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총장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들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제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이제 평생, 하이데거 평생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그러니까 대사상가가 나치의 본질을 처음부터 꿰뚫지 못했다라는 어떤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사실 뭐 하이데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하이데거가 종전 후에 그 재판도 받고 그래요. 하이데거가 있었던 프라이부르크 대학이라는 곳이 그 프랑스 점령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프랑스 지식인들이 하이데거를 빼냅니다. 이렇게 탄원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보통 그 60년대 특히 60년대 프랑스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탱크를 몰고서 파리를 점령했는데 지금은 하이데거가 파리를 점령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또 프랑스 지식인들이 하이데거를 읽습니다. 어쨌든 좀 묘한 사람이에요. 이게 선뜻 이 하이데거 철학을 또 찬미하기에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내버리기에도 그렇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대 철학의 흐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뭐 어느 정도까지 하이데거 철학을 받아들이든 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현대적인 상황, 지적인 세계, 서구 유럽의 현대 지성계를 이해하는데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고요. 이제 하이데거의 그 죽음론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이데거가 얘기한, 사실 뭐 하이데거 자신의 얘기라기보다는 독일인들이 보통 그 속담처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는 너무 늙어 있다.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즉시 생명이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은 잘한다. 죽음은 함께 시작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죽잖아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3단 논법 배울 때 흔히 사용되는 사례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했을까? 가장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하간 인간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 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인생 자체가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그 시한폭탄의 시계가 칙칵칙칵 거리는 것처럼 자기 죽음이 다가올 날의 시간이 이렇게 칙칵칙칵 이렇게 작동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을 한번 조금 같이 보면 재밌습니다. 그죠? 태반이 있고 탯줄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멜랑콜리한 그 포즈도 지금 멜랑콜리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은 고통이다. 뭐 부처도 얘기했고 사실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마냥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또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바니타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이제 더덥다, 헛되다라는 말인데 이게 미술사에서는 하나의 조류, 특정한 미술의 그 양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이냐면 좀 전에 봤던 그림과 지금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천진난만한 아이가 자고 있는데 베개로 지금 베고 있는 게 해골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그 그림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세적인 그 어떤 가치들이 덧없는 것이다. 원래 바니타스라는 말의 출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서 어떤 초월적인 시인의
시선을 고정시켜야지 이 세속적인 삶의 여러 가지 욕망의 대상들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그림 속에 이런 죽음을 뜻하는, 어차피 죽으면 다 그만이다.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취미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쨌든 바니타스라고 해요.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의 그림입니다. 그죠? 해골을 손에 얹고서 뭔가 명상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그림도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죠. 등불 곁에 막달레나라는 작품인데, 한 여인이 막달레나 면 예수의 어머니인가요? 뭐 하여간 마리아 막달레나일 텐데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등불 앞에서 멜랑콜릭 포즈를 취하고 다른 손에는 해골을 그 손으로 만지면서 깊은 명상에 상념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자, 인간 자기의 아포리아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길이 막힌 거예요. 이렇게 쭉 골목길을 가다가 길이 딱 끊겼어요. 막혔습니다. 그걸 이제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풀기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사람들은 보통 묻죠. 또 나는 누구인가라고 보통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예요. 그죠?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라고 물으면서 답해 보려고 하면 이게 답하기가 어려운 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또 미래에 변할 나의 모습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변화 가능한 존재.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언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변화가 가장 심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생명체들은 인간만큼 이렇게 다양한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미완과 유의 존재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보통 이제 해석학에서는 이것을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에 대한 알미 없으면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인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전체를 알아볼 수 있어. 근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런 상황에 또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과 끝으로 놓고 보면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가야지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이 죽음은 유예되어 있어요. 그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완과 유의 존재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끝에 이르면 존재가 사라지고 끝에 미치지 못하면 전체 존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인간 이해의 아포리아를 이야기한 까닭은 죽음 이해의 아포리아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경험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거기에 없고 죽음이 거기에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뭐 합당한 얘기죠. 맞습니다. 공자도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죽음에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죽음에 무관심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PPT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삶과 죽음이 이렇게 대척적인 개념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언제나 같이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 가운데 한 지점이 삶이라면 또 다른 지점은 죽음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삶과 죽음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그 철학적인 사변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삶과 죽음이, 생명과 죽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물학과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조금 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죽음은 인간 존재의 한계의 개념이고 인식의 또 한계를 나타내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타인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물론 경험할 수 있죠. 그죠? 주위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친구들,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타인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자가 감수하는 존재의 상실 그 자체는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마치 강아지가 죽는 것처럼 타인이 죽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그의 죽음에 동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경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는 자들에게도 어떤 상실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죽음에 동참할 수도,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또 하이데거의 어떤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또 많은 학자들도 타인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하이데거가 이제 이렇게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들을 충분히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그 취지만큼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타인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하이데거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좀 다른 사람의 좀 쉬운 얘기도 곁들여 넣었습니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호스피스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 분인데, 이 사람은 죽어가는 시한부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죽어가는 시한부 환자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5가지 국면을 관찰하고 그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면은 자신의 죽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람이, 그 판정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내가 암 말기일 리는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인답니다. 자기의 죽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두 번째 국면은 분노. 아니 도대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냥 하필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조금 있으면 죽는데 세상은 또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나는 죽는데 세상은 너무 정상대로 잘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